사례를 하나 간단히 보시죠. 맥도날드가 지역을 반영한 물리적 환경의 어떤 다양화, 물리적 환경이나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대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맥도날드는 이처럼 고객들의 기대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각 지점의 물리적 환경을 자유스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죠. 이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물리적 환경의 다양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햄버거와 함께 스키를. 스웨덴에 있는 세일런은 린드발린이라는 리조트의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면 그곳에는 세계 최초로 스키-스루 레스토랑인 맥스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메인 슬로프 옆에 위치한 이 건물은 다른 맥도날드 건물들과 다르게 목재를 사용한 건물 외관이 특징이랍니다. 아주 유명한가 봐요. 맥스키가. 고객들은 스키를 벗지 않은 채로 주문을 하거나 내부에 마련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Not fast food is slow food. 미국에서 이제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의 역할을 한다면 중국에서 맥도날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는 하나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면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해 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맥도날드를 이미지화했다는 건데요.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중시하는 중국의 분위기를 반영해 가지고 매장 내부의 인테리어도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터를 꾸밉니다. 그래서 not fast food.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인데 not fast food. 아니고 이것은 슬로우 푸드입니다. 오래 여기 계세요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속에 이 이미지를 이제 함께 병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아름답네요. 그 다음 이제 스피드업. 일본의 대부분의 맥도날드 매장들은 기차역 주변이나 대중교통수단 주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러한 장소의 특성상 맥도날드 매장들은 친목을 도모하기보다는 속도와 편리성을 중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각 매장들은 작은 공간과 제한된 좌석들만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서서 먹거나 계산대 옆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한다. 스피드업. 그 이미지를 또 오히려 선호한 거죠. 만약 중국에는 스피드업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바꾼 거죠. 책과 함께 햄버거를. 파리의 소르본 주변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은 그 지역의 학구적인 분위기를, 소르본이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반영해서 매장 안에 책이라든가 조각상, 무거운 목재 가구들이 있는 도서 공간을 마련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맥도날드가 경영진이 물리적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물리적 증거 관리를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 접목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맥도날드가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 회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증거 관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혼잡성이 가장 문제니까 혼잡성을 어떻게 이제 줄일까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혼잡성 감소 전략. 혼잡성은 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 취업 주부의 증가에 따른 이제 구매 시간 집중,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집중되고 해서 이런 사회 환경 변화의 한 현상입니다. 이게. 따라서 기업은 혼잡성이란 피할 수 없는 환경 변화에서 적절히 대응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잡성에 대응할 장기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혼잡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에는 혼잡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의 물리적 환경을
재설계하려는 서비스 생산관리와 하나 중요한 서비스 생산관리,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혼잡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고객 인식관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서비스 생산관리와 고객 인식관리가 있다. 혼잡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비스 생산관리를 한번 보시죠. 혼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생산관리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서비스 시설의 변화나 프로세스 변화 등의 방법을 비롯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리하여 혼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설의 재배치라든가 최대 용량의 조절이라든가 고객수 통제, 직원수 변동 전략 등이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경우는 자동화된 탑스권 발권 시스템을 통해서 창구의 혼잡성을 줄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설비에 맞게 티오를 관리하라. 이거 중요한 거죠. 너무 과부하가 걸려놓으면 오히려 불만이 커져가지고 꼭 필요한 수만큼 사용하는 고객조차도 외면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인식 관리. 고객의 인식관, 퍼셉션, 인지한다는 거. 퍼셉션 매니지먼트는 혼잡성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예를 들어 혼잡한 상황을 미리 알리는 표지를 이용하거나, 네, 혼잡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혼잡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을 비껴서 가든가 혼잡한 걸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 주변에서. 예를 들어 실내 기온이 더울 때 사람들은 더욱 혼잡하다고 생각하므로 시설 내 온도를 조절해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 또 좋은 일일 것이다. 무역센터 현대 백화점에서는요, 에스컬레이터 옆에 패션쇼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설치해가지고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벽에 흥미있는 그림이나 그 다음에 대형 비디오 등을 설치하거나 백화점 내 고객들이 쇼핑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식 벽을 설치해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몇 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 같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 간의 응집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혼잡성의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클럽 매드에서는 고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기 좋은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잡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생산관리 기법 표 3을 한번 보면은요, 시설의 재배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용량 조절이 있겠죠. 시설에 수용해서 인원을 줄임으로써 혼잡성을 감소하는 겁니다. 레스토랑의 테이블 수를 줄이고 테이블의 간격을 넓혀가지고 혼잡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풀로 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수의 통제. 한 번에 서비스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건 테마파크는 다 그러잖아요. 관광지에서 실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입장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국립공원도 이제 몇 명 인원수를,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혼잡성도 있지만 자연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경우죠. 그것도 뭐 똑같은 고객수 통제 사례죠. 그 다음에 직원 수를 조절하는 것. 혼잡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의 수를 일시적으로 늘린다 이거죠. 고객의 신속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워 때는 지하철 직원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근데 많이 몰리지 않은 아침 시간은 직원들 출근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적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플렉스비티를 줘가지고 이런 혼잡성을 줄이는 거. 직원 수 조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수 통제, 최대 용량 조절, 시설의 재배치. 이게 혼잡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생산 관리의 기법의 4가지 주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이 또 중요하죠. 이제 혼잡성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중요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외관은 인테리어가 있죠. 인테리어.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인테리어는 서비스 기업의 물리적 모습 등 비언어적 단서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평가에 작용하고 그 결과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고객에 제공한 서비스가 기대한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서비스 기업의 환경이 조직적이거나 질서정연한 것이었다면 고객은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정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인테리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점포의 입지라든가 상품의 질이나 다양성, 가격과 같은 변수가 주로 점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점포의 물리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 즉 고객들이 그들의 원래 예상보다도 더 오래 점포 내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등의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결정할 때 점포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경우에는 매장 내에 도넛 극장을 설치해 가지고요, 도넛이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들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을 바로 만든 따뜻한 도넛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의 매장은 매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매장 주변 환경까지도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맥도날드는 이미 오래전에 자사 매장의 청소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에 쓰레기까지 제거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참 인기를 우리가 끌었던 총각내 야채가게는 매일 아침 직원들이 점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나가는 고객들의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함으로써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요소.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건물은 고객에게 기업을 알리고 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수단이 된다.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호텔 같은 경우 이게 나뭇잎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기를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연상. 아, 그래서 그 디자인 멋있네? 최고급이겠구나. 가보니까 최고급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호텔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나이키 타운의 경우에는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점포의 외부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건물로서 소비자들이 건물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나이키 제품 전 라인을 전시하고 있으며, 나이키가 보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사진과 동상, 거대한 수족관, 마이클 조던 사진을 점포 환경을 바뀌는, 정말 꿈뻑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객들을. 나이키타운 건물 그 자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외관의 디자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만, 서비스 기업이 디자인 요소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에게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몇몇 기업들은 그래서 건물의 외관과 점포의 디자인 요소의 미적 가치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 호텔의 경우 호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두운 기둥에 작은 금색 글씨로 연회장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을 표시해 놨다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환경인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외관의 디자인 요소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CEO가 야 저거 바꿔, 그러면 CEO를 위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내용물은 안 좋은데 겉만 번지르하게, 그것은 가식적인 거죠. 그럼 고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고객은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닌 다중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어디에 오리엔티드 돼야 되느냐?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점포 분위기죠. 점포 환경. 서비스 점포 환경, 스토어 인바이러먼트.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양분되는데, 외부 환경은 입주와 건물의 외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환경은 조명, 소음, 냄새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죠.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 점포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느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점포가 고객의 즐거운 구매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포 환경에는 점포 이미지가 있고 점포 분위기가 있습니다. 점포 이미지는 특정의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바를 말하는데, 이는 고객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점포 관련 자극의 바탕을 둔 인식의 모든 측면을 말한다. 인식, 이미지. 점포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관계나 고객의 행동 특성에 따라 이러한 점포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서비스 기업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점포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점포 분위기, atmosphere. 점포 분위기는 점포 이미지에 포함되는 비슷한 내용인데, 점포 분위기는 고객 자신이 점포 내에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점포 내에서의 고객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분위기. 이것은 내 분위기 좋네? 분위기 나쁘네? 하는 거.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점포 환경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고객의 서비스 상품 구매라는 행위의 상당 부분은 고객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인지적 측면도 있지만 정서적 측면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점포 환경이 바로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포 내 자극도 중요하죠. 일단 점포가 결정된 후에도 서비스 기업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히 가속화되는 경쟁과 상품의 평가가 쉽지 않다는 서비스 분야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점포 내 자극, 인스토어 스티뮬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점포 내 자극을 구성하는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색상이나 배경, 음악만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상을 한번 보죠. 색상은 점포 내에서 고객들의 인식에 물리적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이. 즉 노랑이나 빨강, 오렌지 등의 색상은 쇼윈도나 입구의 적절한 색상으로 충동 구매를 자극하지만 고객의 불유쾌한 분위기를 갖게 함으로써 쇼핑을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다. 참 그런 게 있네요. 반면에 파랑이나 초록, 보라 등 차가운 색상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연회장에 가거나 할 때 보면은 음악이 감초처럼 꼭 따라다니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배경음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음악이 없이 그냥 배우가 대사만 하고 화면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실은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근데 영화는 이제 좀 자극적인 활동이 주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게임을 할 때 있잖아요. 게임에 음악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게임할 기분이 안 납니다. 거기에 음악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더 깊게 몰입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음악이 중요한데, 음악의 연원을 보면 어쨌든 태고 쪽부터 음악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 자체도 음악적 요소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중음악을 선도한 게 사실은 이제 소울 해가지고 흑인 음악이 사실은 그 미국의 음악 역사에서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소리하고 스텝, 이게 사실은 그 음악의 시초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음악은 연원이 깊고 우리 인간 내부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경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음악은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고객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다양하게 적응시킨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배경음악의 템포에 대한 효과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되었는데요. 이것도 다 조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목소리의 성분 분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성분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까지 뭐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배경음악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느린 템포의 배경음악, 그 다음에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 등 세 가지로 실험을 한 결과 전번의 고객의 흐름은 느린 템포의 경우가 가장 느렸지만 매출액은 가장 높았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경우에 비해서 38.2%가 높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고객들은 자신들이 들은 노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게 뇌에 작용이 간 거죠. 이게 무의식 속에서. 그만큼 그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서 음식점의 경우에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회전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이겠고,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려면 빠른 음악을 통해서, 빠른 템포의 음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이익은 낮을 수 있지만 느린 음악을 제공해 가지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단골 고객을 형성하는 것이다. 좀 은은하고 장조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느린 음악은 좀 뭔가 조용하면서도 좀 사색적이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패스트푸드 식당의 경우에는 템포가 빠른 배경음악이 좋겠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템포가 느린 배경음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현상을 연구자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게 다 맞아요. 근데 우연히 맞은 게 아니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런 내적 역량이 그걸 하도록 시킨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객의 경우에 점포에서 느린 음악이 나올 때 평소보다 천천히 걷고,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왜? 천천히 걸으니까 충동 구매하죠. 익숙한 음악보다 낯선 음악이 나올 때 점포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노인이야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면 걸음걸이가 늘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행동심리학자들 분석에 의한 보면. 그 정도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적인 어떤 뇌 구조 속에 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또한 배경음악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동시에 불량 고객들의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병원의 수술 대기실에서는요, 편안한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고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포 내에서 경쾌한 음악을 틀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객의 인식과 태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고객의 만족도 상승을 또 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불량 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답니다. 특히 런던 지하철 시스템은 범죄를 방지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30여 개의 역에서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클래식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옛날 저희가 이제 교회 어려서 갈 때는 교회는 근엄한 것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아주
큰 소리 내거나 웃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웠었거든요, 사실은. 좀 경건한 마음. 그래서 교회 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젊은 날에 경건함으로 딱 통했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중후한 목소리에서 아주 경건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를 사색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나와의 대화가 기도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젊은 날 종교 생활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리적 에비던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찬송가를 팝송처럼 해가지고 또 팝송에다가 또 찬송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외치기도 하고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런 데가 고객이 많이 몰리듯이 교인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그냥 즐겁게 무슨 레크레이션 하듯이 그런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죠. 정답인지는 모르죠. 근데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행위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요즘 중년들이 뭐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임 장소도 뭐 그런 유사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사실 좀 헷갈리지만 미국의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교회 분위기를 바꿨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함보다는 즐거움. 즐거움이라면 쾌락이잖아요, 또. 근데 종교는 쾌락을 사실 금지해야 되잖아요. 그 원초적인 이들을 사실은 줄여야 되잖아요. 슈퍼 이고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또 많이 또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이게 물리적 증거 중에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은 보수 장로교 이런 보수가 아주 침례교 아주 정통적인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아주 종교 어떤 뭐랄까요 오소독스한 그런 측면을 아직도 준수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요즘 또 미국의 교류는 그렇게 즐겁자, enjoy, fun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세속의 성공이 결국 나쁜 게 아니다. 돈 많이 벌어라. 그걸 메시지로 하는 또 종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잘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그 돈을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기부하고 자선하고 그러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이뻐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긍정 심리학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성취 욕구 그것을 이제 자극시켜 가지고 신도들한테 이제 설교 포인트로 또 포함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실용주의 국가 아닙니까?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내한테 이익이 되면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나나 상대방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 아주 기본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경건한 생활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검전략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입증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게 봐요.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이 학교나 이런 단체, 그 다음에 학교 조직에서도 그런 긍정 문화를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 경영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 즐거워야 다른 고객들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면의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일시적으로는 뭐 현혹시킬 수 있겠지만 크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까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살펴서 배려해 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현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물리적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데 보면은 월 해가지고 매출 상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보상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또 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해가지고 할 때 그게 이제 동기부여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올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상향 평준화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리적 증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그런 데 굉장히 아주 많은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배경음악 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배경음악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동시에 불량 고객들의 행동을 자제시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런던 지하철 시스템에 보면 무슨 뭡니까 모차르트가 하이든의 클래식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제 패스트푸드 식당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딱딱한 의자를 둬가지고요 손님들이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점 가면 다 아주 간편 의자 아닙니까? 예,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다 해놓고. 또한 조명의 강도가 강할수록 식사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밝게 해놓는다 이거죠. 따라서 고객이 느긋하게 오랫동안 점포에 머물기를 원하면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좋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순환을 빨리 시키려면 아주 밝은 조명을 해가지고 고객의 유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조명뿐만이 아니고 점포 내에서 나는 향기도 고객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 향수 문화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데 사실 크게 문화적으로 깊은 저게 사실 좀 부족하지요. 근데 서양은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애인을 저거할 때 향수를 썼으니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향수, 향기, 꽃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서양 같은 데서는 향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적 증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향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음악과 향기가 함께 컨비네이션이 될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그 얘기 자체는 음악과 향기는 약간 고품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갔다 하는 것, 그건 이제 본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 만족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대리 만족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의 각성 수준, 어라우절 레벨, 환기 수준. 환기란 말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각성이라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성 수준을 낮게 하거나 높게 자극하는 향과 각성 수준을 낮게 하거나 또 높게 하는 그런 자극하는 음악이, 그러니까 향기하고 각성 수준, 음악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각기 다른 각성 수준을 유발하는 향과 음악이 제시 때보다 고객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낮은 각성 수준의 향기하고 낮은 각성 수준의 음악이 함께 됐을 때,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는 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각성 수준은 그 향기에는 낮는데, 예를 들어서 낮게 돼 있는데, 음악에는 높게 돼 있다, 각성 수준이. 그렇게 되면 부조화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근데 그건 이제 의식화할 수 없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연 본능적으로 그게 학습을 통하건 뭐학을 해가지고 몸에 체화된 게 이제 감정으로 발현된다고 우리가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물리적 환경입니다. 가상 물리적 환경은 웹페이지 및 가상적인 서비스 투어는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해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존엔 거의 불가능했었던 서비스의 경험적 측면을 고객들과 보다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정리했지만요. 이제 가상 물리적 환경이 앞으로 물리적 증거에서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가상현실과 현실과 함께 믹스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뭐 이미 마케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상 환경 속에서 내가 옷을 입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사이즈만 얘기하면 바로 내 몸 체형만 딱 비춰주면은 그대로 옷 사이즈가 정해져 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상 세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젠 버추얼 서비스케이프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증거로 이제 부상할 거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갖고서 이 내용을 드려야 돼요. 빌드업의 워크샵은 매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어 이름을 짓고 출생 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은 실내 공간에 30여 가지 인형들과 400여 가지 옷, 액세서리, 그리고 친절한 아이들을 맞이하는 베어 빌더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이제 빌더 베어 워크샵은 매장이 경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빌더 베어 워크샵의 웹사이트에는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디베어를 만드는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가상적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서비스 구매 전에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아마 이게 앞으로 불과 몇 년 내로 현실화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가상 버추얼 서비스케이프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증거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말은 마케팅은 4P에서 7P로 되는 게 Process, People, Physical Evidence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 서비스가 무형이기 때문에 유형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리적 증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실행자와 그러니까 직원과 고객이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아주 핵심을 거기에 추가한 겁니다. 서비스 마케팅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죠. 상품, 가격, 유통, 흔히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촉진? 당연한 걸로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배운 프로세스하고, 피플하고, 피지컬 에비던스가, 이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서비스 마케팅에서 믹서 요소로 간주돼서 이걸 여하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고 하겠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8주차의 중간고사를 정말 여러분과 같이 대면하면서 좀 함께 했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뭐 충분히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중간고사를 제가 평가하지 않은 대신에 이번 과제물 1차 과제물 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중간고사와 함께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대치를 하고 또 이제 9주차부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과제물하고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이 환경이 그렇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저희가 건너뛰고 과제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4일 날 중간고사 날로 생각하고 과제를 그날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당부를 아까 드린 거고, 그 다음에 9주차부터는 이제 과제물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제출토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여러 요인으로 이제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실은 그 과목이라든가 경영학 전반이라든가 이런 데 다 녹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볼 게 아니고 또 2번도 보고, 또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뽑아서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중간고사 시간까지 다 와서 반 정도 우리가 경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반환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항상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환점이 돌게 되면 이제는 충분히 이제 뛸 수 있다 하는 용기가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심기일전해서 5월 11일 날 대면 교육이 될 걸로 알고, 그때 여러분과 즐거운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하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는 것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과목과 관련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문을 구하면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한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항상 되뇌이는 거 있죠? 허버트 스펜서.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행동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건 뭘 하든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와요. 실패했다고 해서 꼭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스스로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개선하는 노력을 행동으로 또 옮겼을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가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인가요? 말씀드리다 보니 헷갈리네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겠죠, 아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실패를. 그래서 뭔가 도전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함에 있어서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항상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 실패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다 보면 실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무슨 마음속으로 그림만 그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great aim of the education is not knowledge but action.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늦다고 생각한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